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헤매는 문제가 몇 년 사이 더 심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린 경우가 4년 전보다 4배 늘었고 제 시간을 넘긴 사례는 18배 증가했습니다. 구급대와 응급실의 실제 녹취를 들어보고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눌러왔던 교통비가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대구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인천의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르고 하반기엔 전국적으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손으로 옮겨 적은 고려시대 불교 경전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금가루와 은가루를 섞어 한 땀 한 땀 쓴 글씨는 700년 전 불교 문화의 화려함을 담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응급실입니다. 지난달 한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아 2시간 동안 헤매다 결국 길에서 숨졌죠. 병원 11곳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방청이 통계를 냈는데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받아줄 병원을 못 찾는 경우가 4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3시간 넘게 헤매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정영재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뉴스룸이 그 해법도 짚어보겠습니다. 후진하는 차에 치인 70대 노인은 갈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신고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3차례 충돌로 뼈와 내장이 상했는데 받겠다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은 신고 2분 만에 구급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8개 병원을 떠돌다 숨졌습니다. 모두 병상이 없거나 진료과 전문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처치도 혹시 안 될까요? 그 3cm 낮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은 다급한데 병원들은 사정이 있습니다. 턱쪽 한 2cm? 2cm 정도 지금 열상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PS 안 돼서 안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읍소하다시피 하던 구급대원. 병원도 한 3번 정도 연락을 했었는데요. 병원도 연락해봤는데 똑같은 이유로 거절하셔가지고요. 혹시 뭐를 거절해? 환자 기억 조작이어서 지금 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만 하셨거든요. 결국 한숨을 내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데 1시간 넘게 걸린 사례는 4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3시간 넘게 헤맨 경우는 18배 늘었습니다. 환자들이 길 위에서 떠돌고 있고 언제든 나도 겪을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물론 의사가 부족한 게 1차 원인입니다. 하지만 의사를 당장 확 늘릴 수는 없죠. 당장 고칠 수 있는 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한 사례를 JTBC가 취재했는데 이 환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먼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고 구조적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운동장에 내립니다.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헬기에 태웁니다. 가슴과 배가 뭉개진 환자입니다. 헬기 안에서도 처치는 계속됩니다. 초음파도 보고 관도 넣습니다. 혈기 안에서 흉관 사건을 통해서 긴장성 기흉을 해소를 하고 10여 분 뒤 경기 북부 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는 소생실을 거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는 사흘 전 터졌습니다. 포천의 콘크리트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인 겁니다. 구급차가 3분 만에 도착해 근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다쳐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북부 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는 계속 피를 토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1시간을 버티긴 어려웠습니다. 외상센터장은 헬기를 바로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니 먼저 가까운 포천의료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환자는 급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시간을 번 뒤 구급차는 헬기를 만나기로 한 포천 종합운동장으로 달렸습니다. 위가 한 5군데 정도 파열이 되어 있었고요. 터진 데 다 봉합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환자는 잘 계십니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3시간. 환자는 이렇게 목숨을 구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없이 어떻게 환자가 살 수 있었을까요?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북부와 남부에 각각 한 곳씩 이렇게 두 곳의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이렇게 협력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원래 두 곳이었는데 8곳으로 늘렸고요. 이번에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포천의료원도 이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부 권역 외상센터에서 이 환자를 포천의료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외상외과 전문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외상센터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응급처치와 수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응급처치로 시간을 번 뒤 헬기로 외상센터까지 옮기는 방식입니다. 가까운 지역외상 협력병원으로 앰뷸런스는 달리고 지역외상 협력병원에서는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헬기를 또 준비하고 헬기가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좌우로 흔들리고 헬기는 어쨌든 간에 한번 뜨게 되면 직선 비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고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병원별로 당직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상황에 대비한다는 건데요. 의사도 병상도 부족하니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죠. 그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아직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응급 상황실이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없죠. 그동안 이런 대책조차 먼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다 한 케이스 좋고 어쩌다 한 케이스 나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점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가능한 방법이라면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는 목적인데요. 오늘 첫날 브리핑에서는 우려가 해소될 정도도 아니었고 태도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직접 설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도쿄전력이 알프스가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 기준 리터당 30베크렐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 기준 리터당 20베크렐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민간 전문가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화한 오염수가 정화 기준이 만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오염수는 그 알프스 시설을 반복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를 몇 번을 거쳐야 방출 기준에 맞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수십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 알프스를 몇 년간 돌려야 하는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본이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라고만 전했습니다. 이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일본 측에 따르면 이란 말이 종종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이하원입니다. 네,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소금입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천일염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에 특히 소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앞다퉈 미리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 차원에서의 사재기는 없다지만 현장에선 이미 소금값이 올랐고 구하기도 힘듭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서울 한 식자재마트의 소금 코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소금이 모자라자 이곳에선 이번 주 월요일부터 20kg짜리 천일염과 꽃소금을 한 사람에게 한 포대씩만 팔고 있습니다. 20kg짜리 천일염은 주로 식당에서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합니다. 식당 주인들은 소금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도색에 사놓을 건데 잘못했구나. 오늘 막 사러 다니니까 마트에 떨어지고 없고 어떻게 막 다른 마트에 좀 가니까 39,8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 사왔어요.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유통업체에 사재기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 직거래 증가가 현재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상들은 이미 시중에 소금이 모자라 중국산까지 들여온다고 말합니다. 20kg 천일염은 한 포도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국산으로만 샀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중국산도 권해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불안감에 소금을 필요 이상으로 사지 않도록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네, 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JTBC의 녹음 파일 보도를 막아달라는 이정근 씨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JTBC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낮고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라고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JTBC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돈봉투를 뿌린 단서가 담긴 녹음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당사자인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인격권을 침해했고 위법하게 입수한 파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기초로 한 JTBC의 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게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등에서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이 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입수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개입됐다고 막연히 추측만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소명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녹음 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뿌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대구 도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불길과 연기가 보일 정도였는데 옆 공장으로 옮겨 붙어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10km 넘는 거리서 봐도 뚜렷합니다. 붉은 불길은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점점 커집니다. 아까는 막 터지는 소리도 펑펑 나고 그러다가 이제 헬기가 오더라고요. 지금도 연기가 계속 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진화가 쉽지 않아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연기와 열기는 먼 거리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재활용품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지면서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23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는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이라 불에 잘 타고 불이 붙으면 연기를 내뿜는 물건들이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소방은 정확한 원인과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서민들 부담 때문에 몇 년 동안 올리는 걸 미뤄왔던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 정도 올리거나 이미 올렸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몇백 원가량 올릴 예정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경기와 인천, 대전, 광주의 택시 요금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기본 요금이 1,000원가량 비싸지고 거리 요금과 야간 할증까지 더 붙습니다. 1월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은 이미 올렸습니다. 두 번 탈 것도 한 번 타게 되고 진짜 급한 일 아니면 택시 이용을 안 할 거예요. 이번엔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8년간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묶어뒀던 서울시는 8월에서 9월쯤 요금을 올릴 계획입니다. 대구와 울산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교통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오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은 한 차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계속 이걸 인위적으로 묶어놓고 있어가지고 고속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누르고 갈 수만은 없는 요인이 이미 좀 있고. 인건비와 연료 가격 등이 너무 올라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게 운송업계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먹거든요. 솔직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이게 작지만 크거든요. 먹거리 물가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교통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돈 셀 걱정이 커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설치한 지 14년 된 분당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지난주 거꾸로 움직여서 시민들이 다쳤죠. 부품이 닳아서 난 사고였는데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석 대 가운데 한 대가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승객들이 아래로 밀려 내려옵니다. 쓰러진 사람들 위로 또 사람이 쏟아져 뒤엉킵니다. 부품이 마모돼 벌어진 일입니다. 역주행한 분당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14년 전 설치됐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에스컬레이터가 서울 지하철에 많습니다. 20년이 넘어 교체가 필요한 게 3대 중 1대, 모두 578대입니다. 하루 4만 명이 이용하는 역을 찾았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입니다. 10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점검 때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낡고 망가진 부품을 교체하고 나서야 합격 판정을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혹시 그 교체 계획 있으세요? 본사에도 혹시?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노후기기 교체에 52억 5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10대 정도 바꿀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는 만큼만 바꿔도 문제가 안 되는 건 법이 정한 사용 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수십 년, 100년까지 써도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교체가 꼭 필요한 걸 골라내는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표했다고 우리 군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자 기자,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재원이 나왔습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린 시간은 조금 전인 7시 28분입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인데 현재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63일 만입니다. 예, 지난달에 우주발사체를 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지금 탄도미사일을 쏜 것 혹시 배경이 분석이 됐습니까? 네, 오늘 한미는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훈련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인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경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우주 발사체를 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1차 발사 이후 2차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 이후로는 16일 만의 발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김재하 기자였습니다. 동일금속과 동일산업을 고발합니다. 한 개인 투자자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지기 직전과 아주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조짐을 눈치챌 정도였지만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제 두 기업을 포함한 5개 기업의 주가가 모두 폭락하면서 영문을 몰랐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인데요. 이 폭락의 중심에 있는 투자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는 이미 작년부터 이들 기업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는 투자 제안서를 돌리며 경영권을 노렸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하한가를 친 기업 가운데서도 강기혁 씨가 가장 관심을 보인 건 만호제강입니다. 강 씨가 지난해 주식시장 큰손들에게 돌린 투자 제안서엔 밖에서 알기 힘든 내부 사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만호제강의 최대 주주 실질 지분율이 30%에 불과하다. 사장 모친이 위독하다는 내용입니다. 고령의 창업 2세 형제가 지분을 나눠 가졌지만 3세 승계는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3세 사촌 간에 사장과 전무 자리를 나눠 갖고 있으나 2세들로부터 절반도 증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부 사정에 밝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강 씨는 경영권 확보 전략이라며 이대주주와 연대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비 자료에선 선투자 100억이면 지분 5% 확보가 가능해
이대주주와 연대를 통해 3월 말까지 경영권 확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뒤늦게 이런 내용의 투자 제안서가 있다는 거란 만호제강 측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거 조금 사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받았던 내용을 부사장님께 결제를 한번 올리고요. 일단 이제 결제를 올려서 어떤 사항이 있다 하면 그 조회 공시를 계속 공시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볼게요. 만호제강은 오늘 낮 금감원 전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짧은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강 씨는 투자 카페 회원들과 상의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실상 주가 조작의 일종인 통정매매 아니냐라고 묻자 사줬다고 범죄냐고 항변했습니다. 강 씨는 이전에도 4개 상장사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도 혐의는 통정매매였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강 씨는 자신의 조언을 바탕으로 카페 회원들이 5개 종목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돈이 급해가지고 좀 팔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팔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마 정도에 한번 그러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매수수요가 나올 때 제가 아마 전화를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강 씨 본인이 주식을 직접 사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사주시기도 했어요? 긴급하게 팔아야 된다는데 보니까 그날 다른 사람은 살 사람이 없어요. 집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그거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근데 그게 범죄 목적입니까? 미리 서로 정보를 교환한 뒤 주식을 주고받아 주가를 올리는 통정매매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범죄라 그러면 제가 그냥 깜빵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주면 그게 범죄입니까? 강 씨는 2014년에서 2015년 4개 상장사 주식을 통정매매하고 시세 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회계장부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실에 조합원들만 볼 수 있는 회계장부가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결산 서류를 올려야 합니다. 대상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도 포함됩니다. 회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회계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 자격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노동조합도 국민 혈세 지원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책임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동계는 노조에게 부패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미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이 정한 대로 운영 상황이나 결산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에 역행해서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이 노동 3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여소야대인 국회에선 어려울 거란 판단에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손해봤다며 회사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대법원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취지와 맞는 판결이어서 법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여일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손해를 봤다며 노조원 4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조합과 개별 노조원에게 묻는 책임은 달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정도나 지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련한 존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도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 노조원 책임을 모두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쪽의 입증 책임을 더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의원 7명이 추가로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이미 중국에 갔던 5명의 의원들은 중국의 당국자들을 만났는데요. 중국 측에서 한미동맹은 존중하지만 중국의 피해는 주지 말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방문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국무원 관련 기관 등을 만나 양국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편에 줄 서달라는 거 아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더라도 한중 관계도 함께 좀 배려하고 같이 이 관계를 좀 증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터진 뒤 방중하면서 여권에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발언 등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중국 입장만 들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토론한 게 사실은 단체간 관계 좀 우리 풀어달라는 것을 만나는 모든 분께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직접 재산권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이 단속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싱하이밍 대사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편함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도종환 의원 등 7명이 추가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도급순이 11위인 호반건설이 총수의 두 아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만든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이 따낸 뒤 아들 회사에 사업을 넘겨 아들 회사가 큰 돈을 벌게 해줬다고 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원래 김상열 회장이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주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공택지를 호반건설이 공개 입찰로 따낸 건데 다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대현 씨 회사에 넘겼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호반건설은 차남인 김민성 씨 회사에도 다른 택지를 넘겼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렇게 호반건설이 총수의 두 아들에게 넘긴 공공택지는 김포와 화성, 의정부를 비롯해 23곳에 달합니다. 치열한 입찰 경쟁을 뚫기 위해 호반건설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을 썼습니다. 힘들게 따낸 공공택지 사업을 쉽게 넘겨받은 덕분에 두 아들의 회사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로 분양이익을 몰아준 것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기업이 증여세를 물게 되자 외부거래로 분류되는 공공택지를 사들여 두 아들 회사에 넘겼다는 겁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 거래를 줄이면서 공공택지 개발 사업 몰아주기 중심의 2세 승계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에 소명했음에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의견서를 받아본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당은 두둔하고 야당은 조롱하는 게 많았던 대정부 질문에서 김혜지 의원이 시종일관 차분한 어조로 정부의 장애인 대책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민주당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호평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화제가 된 건 전날 대정부 질문에 나온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연설입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안내견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차분한 톤으로 질의하며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총리와 장관들도 김 의원을 배려했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은 26분간 점자로 연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코이라는 물고기 이야기를 꺼내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걸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드리고요. 주로 고성이 오갔던 대정부질의 본회의장. 이번엔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이기자 부대는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도 아는 유명한 부대죠. 그런데 이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탓인데 당장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밀착카메라 여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기자, 이런 구호가 넘쳐났을 이곳은 이기자 부대로 불렸던 강원도 27사단입니다. 70년 가까이 중부전선을 책임졌지만 작년 말 해체됐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조망은 남아있지만 오가는 사람 없이 철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부대 근처 버스터미널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옛날에는 손님 태우기가 바빴는데 지금은 손님을 구경하기가 어렵죠. 옛날에는 무조건 아침 시간에 거의 만석이었거든요. 군인 아저씨들이. 군인 용품을 파는 군인 백화점입니다. 부대가 있을 땐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장갑이나 티, 그리고 부대 용품 등을 사갔지만 지금은 재고만 쌓여 있습니다. 계속 들어와서 팔리고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안 팔려서 폐기 처분해야 될 뭐 거의 없어, 매출이. 예, 하루에 1, 2만 원 팔기도 힘들어. 숙박시설도 텅 비었습니다. 펜션으로만 해서는 생활이 안 되죠. 다른 일들을 하죠. 저는 이제 그 어디 뭐 건설 현장 같은 데 나와 일하고. 주말이면 휴가나 외박 나온 군인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산합니다. 이곳 상인들은 이제 그런 모습도 모두 옛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옛날에는 그냥 오면 자리 없었어요. 주중에 주말에 나올 사람들이 전화를 해요, 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적어놓고 자리 배정하고 지금 이 장부 안 쓰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1970년대 100만 명이던 한 해 출생아는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지역 도시도 군대도 인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비 병력 60만 명을 50만 명으로 줄였고 군부대는 해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둔지 특수를 누렸던 전방 지역 상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동해 충룡부대, 양양 8군단도 이달 말 사라집니다. 역시 상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계급 있는 사람들이나 뭐 아이들 면회 오거나 이제는 전혀 없고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오시면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계속 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고는 전혀 사람이 안 왔다. 주민들은 해체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부대를 줄인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군부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덕분에 유지되던 마을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이 별다른 대안도 없어서 주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여도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자와 경찰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겨우 붙잡기까지는 도주하는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도왔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창문을 내린 운전자가 길 건너편을 가리킵니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 뒤 한참을 뒤쫓다 출동 경찰관에게 알리는 모습입니다. 금은색 승합차를 막아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하려던 순간 창문을 내리는 순간부터 술 냄새가 확 나고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갑자기 달아납니다. 경찰이 따라붙자 다른 차량들 사이를 헤집으며 속도를 올립니다.
불법 유턴한 뒤 다시 멀어지는 승합차. 이때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나타납니다. 경찰차를 지나치더니 추격을 시작합니다. 계속 방향을 바꾸는 승합차를 쫓다가 교차로에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승합차가 밀어버리면서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래도 도주 방향을 알립니다. 횡단보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갖고 클락션 울리고 급브레이크 잡습니다. 도주하던 승합차는 결국 화물차 뒤를 들이받고 운전자는 뛰어 도망갑니다. 하지만 붙잡힙니다. 운전 현행범 체포합니다. 20분간의 도주극이 막을 내린 곳은 경남 양산 물금읍 한 택지. 음주운전자는 부산 금정구에서 여기까지 15km 거리를 폭주했습니다. 체포된 40대 운전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를 받았습니다. 몸을 던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2년 전에도 경찰을 도와 도주 운전자를 붙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도움으로 도로가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젯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같은 건물에 사는 30대 남성이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소방차도 뒤따라옵니다. 어젯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집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이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던 경찰은 시신에 난 상처와 주변에 떨어져 있던 흉기를 찾았습니다. 곧바로 소방과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오후엔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경찰 제지선도 더 쳐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방화 혐의점이 보여서 방화 가능성을 보여서 경찰은 여성의 통화 내역과 주변 CCTV를 확인해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뒤를 쫓는 한편 시신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새벽 시간 카페에 들어온 한 손님이 비틀대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또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음료를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이 출동한 끝에 멈췄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한 카페에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이내 얼굴을 숙이고 잠에 듭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고개를 듭니다.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는 옆 손님들에게 몸을 돌립니다.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하고 이제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남성은 이번에는 윗옷을 벗습니다. 다른 손님이 남긴 음료를 마시다 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남성은 난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뒤 일단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그러니까 오기 전에 다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있다고 해가지고서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경찰과 한참을 얘기하던 남성은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받아서 지원하는 청년몰 공모 사업을 몇 년 전 정부가 진행했습니다. 강원 속초시 바닷가에는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작은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요. 어젯밤에 불이 나서 가게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가봤습니다. 멀리 다리 건너 건물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유리는 터져 나갔고 내부 구조물은 구부러지고 그을렀습니다. 어제까지 손님 받고 함께 작업하던 일터인데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이곳 30대 청년들이 모여 일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공모 사업 때 모였습니다. 각자 아이디어를 낸 카페, 식당, 공방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좀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쳐다봤어요. 한 4시간 동안. 불 다 꺼질 때까지. 코로나도 버텼던 청년 사장들, 눈앞 현실을 믿기 힘듭니다. 직장 다니며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연 카페는 2시간 반 만에 사라졌고
회원들과 공예품 만드는 시간도 이제 기억에만 남게 됐습니다. 이게 다 직접 만든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마그넷 파츠들이에요. 밥벌이기도 했지만 삶이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작품이 나오면 너무 기쁘거든요. 손님들이 보고 아 귀여워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속초 시는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상처는 언제 나을지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이 몇 년 동안 몰래 팔려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영안실 관리자였는데요. 심지어 밀매업자들을 영안실로 불러서 시신을 보여주며 고르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검찰은 하버드 의대에서 영안실을 관리해오던 세드릭 로지와 아내 데니스 로지를 기소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가 화장되기 전에 불법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입니다. 로지 부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에 있던 시체를 집으로 가져와 공범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시체를 사들인 공범 3명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신체 일부를 가죽으로 만들어 미국 전역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Human body parts, that's just grotesque. 로지는 신체 부위별로 가격을 매긴 뒤 가끔 공범들을 영안실로 데려와 어떤 시신을 살지 고르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37,000달러, 우리 돈 4,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로지는 지난달 6일 해고됐습니다. 하버드 의대는 성명을 통해 연방 당국과 함께 훼손된 시신을 조사 중이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700년 전 한 땀 한 땀 금가루로 쓴 불교 경전입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웅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일본에 잠들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쪽빛 종이 위 금가루로 그린 연꽃 4송이가 피어납니다. A4 용지 절반만한 작은 종이지만 주변엔 은빛 넝쿨을 빼곡이 채웠습니다. 700년 전 고려시대 장인이 손으로 그린 묘법 연화경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은 경전으로 오랫동안 일본에 잠들어 있다 석 달 전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직접 불교 경전을 베껴 쓴 사경은 고려시대 불교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대의 최고의 그 사경성에 의해서 그려진 것으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펼치면 길이가 10m에 달하는데 특히 마지막 4페이지 속 그림은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mm조차 되지 않는 가느다란 선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그렸습니다. 다른 한쪽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보살의 가르침을 담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공양을 드린 야광보살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개인 예상입니다만 한 15일에서 한 최장 한 달 이상 이 한 권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에 남아있는 사경문화재는 150점가량. 이번 유물은 특히 보존 상태가 좋아 연구 가치가 크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 아침 용산구청 앞 모습입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마 구청 직원들인 듯한 공무원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한때 구청에 들어가려는 유가족들과 못 들어가게 막는 공무원들이 충돌하기도 했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7일 보석으로 나온 박희영 구청장은 다음 날 출근했고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유가족과도 협의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유가족들과의 면담은 없었고 오늘 용산구청은 유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아예 청사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을 막아선 공무원들도 그들을 뚫고 가려는 유가족들도 또 중간에 있는 경찰도 대체 왜 싸우고 있어야 하는가? 159명의 희생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그는 구청에 출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용산구청 앞에
제 눈에 띈 것, 이 문구였습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 오늘 용산구는 변화도 없었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이 요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을 내며 2관왕에 올랐는데요. 곧 있을 세계선수권과 100일 뒤 아시안게임에서 대미를 장식하겠다 말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쉬움으로 마무리한 박태환의 마지막 세계선수권과 저 없어도 굉장히 잘 한국 수영이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수영에 새 희망이 피어났던 황선우의 첫 세계선수권. 이 긴 역사에 늘 함께했던 선수는 어느새 수영대표팀의 맏언니가 됐습니다. 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대화는 제가 못 끼겠어요. 전성기를 맞은 20대 선수들 사이 유일한 30대였던 김서영. 2위를 5초가량 따돌리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한국 신기록엔 3초 정도 모자랐지만 2년 만에 가장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그때보단 조금 더 노련미가 생긴 것 같아요. 다음 달 세계선수권은 김서영에겐 영광과 아쉬움이 뒤섞인 대회입니다. 우리 수영 최초로 3회 연속 결승에 올랐지만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고 지난해엔 코로나19에 확진돼 도전을 멈춰야 했습니다. 사실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매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4년간 여자 수영을 이끌었던 김서영이 처음으로 마지막을 언급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도 이제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 것 같아서 후회 없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김서영. 1986년 최윤희 이후 37년 만에 일이 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기상센터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소나기는 물러나고 내일은 전국이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의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지며 주말과 휴일쯤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흐렸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이 자외선을 막는 대표 아이템 선글라스의 색깔별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자, 우선 검정색 렌즈는요, 가장 무난한 색상으로 야외 활동 시에는 연한 그레이 색깔도 좋습니다. 이어서 갈색 렌즈가 있죠. 이 갈색은 청색 등 단파장 계열을 잘 차단하고 바닷가나 흐린 날씨에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녹색 렌즈 한번 볼까요? 녹색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색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스포츠, 골프나 낚시 등에 적합합니다. 한편 이 붉은색이나 이 분홍색 계열의 선글라스는 원색 계통이라 오래 쓰면 눈이 피로해질 수가 있고요. 아울러 짙은 색이 옅은 색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색상과 관계없이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외선은 렌즈의 재질이나 코팅에 의해 차단되고 선글라스의 색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추가된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를 쓴 상태에서 눈이 살짝 들여다보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기온도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 32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이 맑은 가운데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최고 1.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자, 기온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주말인 모레 서울 낮 기온 31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